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이승훈 강사입니다. 이번에 할 강의는 7살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는 7살 아이한테 해줘야 될 60가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책 내용은 제가 못 봤고, 누가 또 그 제목만 좀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뽑아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제가 아는 내용을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에 관련된 거는 이제 뭐 제가 또 따로 녹화를 했어요. 근데 녹화 양이 40가지라 또 안에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약 2시간 반 정도를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들 안 보실 것 같아서 그것도 또 3개 파트로 나누긴 했는데 한 파트당 거의 40분씩 녹화량이에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으면은 제가 녹화를 해놨던 그거를 따로 또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7살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부모한테 만 60개월 이전에 교육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 성장들을 했던 게 결실이 맺어지는 나이가 7살이에요. 그리고 또 7살이 되면은 아이들의 좌뇌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학습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가서 1, 2, 3, 4학년 때까지 아이들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그때 부모의 관리가 들어가면서 아이가 최종으로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성격과 기질, 특성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하는 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교육을 잘못하면 아이들이 엇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40개 정도를 뺐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40가지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드리고, 상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세 내용에 관련된 영상을 추후에 올려드릴 테니까는 그거를 보시고 참고를 해주세요. 첫 번째, 초등학교 견학이에요. 아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조그만 곳에 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로 가면은 갑자기 큰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엄마랑 떨어져서 엄마랑 같이 있지도 못하고 그냥 학교만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는 그 정도만 하고 중간에 엄마가 필요하다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초등학교 전체적인 거를 구경을 한번 해주고 아이들이 계약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번 교육하는 거, 그런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교과서 살펴보기예요. 이 교과서 살펴보기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많이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미리미리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방학 때 다음 학기 거 이렇게 보는 연습들을 해주시는 게 아이들 추후에 문제집 풀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교과서들 살펴보고 학교에서는 이런 거 배울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1학년 때도 1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2학기 거를 미리 사서 미리 보여주고, 또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또 사가지고 보여주고, 한 번씩 훑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4학년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이가 5학년 때부터 본인 스스로 문제집을 풀 수 있고, 중학교 넘어가면은 아이가 2권 이상씩 문제집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제집 풀려면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 좀 예비 교육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세 번째, 적응성이에요. 아이들, 좀 적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인지력이 떨어진 아이들이나 주의력 결핍이며 과잉 행동 장애를 보이면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을 좀 많이 방해를 할 수가 있고 수업 자체에 흥미도 없고 학교 생활하는데 다른 아이들을 많이 방해할 수가 있어요. 또 사회성 결여미 정서불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낯선 사람과 있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외톨이로 지내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7살 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리치료나 아니면은 약물치료 등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빨리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혼자 자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이들의 좀 독립성을 좀 키워야 되는데 이 독립성을 키우려면은 갑자기는 안 되고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확실히 돼야지 이 독립성이 키워지면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잘 수가 있어요. 엄마라는 이 안정감이라는 이 배려의 영역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너무 애착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은 누구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애착 관계가 너무 심하거나 과잉 보호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혼자 자는 연습을 하려면은 아이마다의 개인 방이 있어야 되고 그 방 안에서 좀 생활하는 그런 연습을 들인 다음에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학교 갔을 때도 분리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 부분은 아이들이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또 학교 갔을 때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아이들 깨우려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습관화 들여주시고 아이들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이 자고 나서 8시, 아니 3시간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보통 숙면 시간은 8시간이 돼야 되는데 늦게 자면은 또 학교 갈 때 또 일찍 일어나고 이래야 되니까 아이들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성장 호르몬 발생도 좀 늦어지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 보통 이제 밤에 자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 시간도 짧아 버리기 때문에 아이들 이런 정보 습득하는데도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좀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요. 아이들이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소비하고 자려고 해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키울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이랑 다 놀아주고 체력 소진을 빨리 시켜야 아이가 잘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아이를 학교를 보낼 때 대학을 보낼 거냐 아니면 아이들의 재능을 살릴 거냐 이걸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면은 앞으로 20년 후에 뭐 여아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보낸다 그러면은 약 18년 후,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군대가 껴있기 때문에 20년 후에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죠. 뭐 그 전에 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이제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20년 후인데 20년 후에 요즘도 대학 나온 사람들 이렇게 조금 스카이대 빼고는 잘 안 뽑으려고 그러는데 이 스카이대 경쟁률을 뚫고 또 스카이대 안에서도 또 일부 인재들만 뽑는데 그 경쟁에 아이들 밀어 넣을 건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아이를 키울 건지 이건 잘 선택을 하셔서 아이들 학과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좀 지치게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재능 살릴 거면은 좀 미리 살려가지고 아이들 재능에 관련된 걸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요즘은 뭐 재능으로 가지고도 어린 나이에도 막 엄마 아빠보다 돈을 더 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계획을 세우는 습관. 이거는 아이 보러 갑자기 계획을 세우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부모와 같이 이렇게 월초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라는 게 뭐 매일매일 뭐 하라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이제 서로 다 바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어디를 갈 건가, 또 뭘 할 건가. 부모랑 이제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래서 월별 계획을 매달 초에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달 말에 세워두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들여지면은 아이가 스스로 세울 수 있게끔 또 각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연습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날 계획이 아니라 뭐 주 단위 계획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좀 계획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될 때 그때 좀 편히 할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 말조심하기예요. 아이는 부모가 말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에 상처도 많이 받고, 부모가 말하는 그런 버릇에 의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인격장애나 아니면은 정신적 장애 증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안 돼, 하지 마.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이의 얘기, 이런 거는 충분히 들어주신 다음에 반론을 하시는 것들. 이거 외에도 많은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아이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시고, 평상시 톤보다 높은 톤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은 아이들의 일반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는 이 부분은 좀 차관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훈육을 할 때 좀 조심해 훈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표현을 많이 써주세요. 집에서도 써주시고 밖에 나가서도 이 표현을 많이 쓰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가 부모가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안 했으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표현을 안 해요. 또 그 아이가 또 나이가 먹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한테도 또 안 해요. 누군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고, 내가 내 아이한테 잘못을 했더라도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라는 표현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본인 아이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꼭 해주셔야 되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줬으면 아이 보는 앞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아이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열 번째, 유치원의 정보를 아이를 파악을 해야 돼요. 아이는 집에 있을 때나 또 집 밖에 있을 때하고 또 행동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너무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부모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좀 행동을 다르게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부모 울타리가 벗어나서 해방감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는 성격이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보고 있는 우리 아이가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 속담 때문에 이게 좀 오해가 생겨요.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이마다 여러 가지 성격 장애가 있고, 이 속담 자체는 옛날 속담이지 지금 같은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서는 이게 통용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속담이나 과거부터 내려오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데 그거에 혼동이 돼가지고 잘못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말에 들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동영상 같은 거 좀 찍어줄 수 있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이가 집에 안에서 다른 행동을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는 좀 전문가 상담이 좀 필요해요. 100% 집안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아이의 성격 기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교 가기 전에 꼭 고쳐주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지, 좀 사회성이 어떤지, 아이들의 특기가 무엇인지, 아이가 잘하는 건 무엇인지, 이게 잘하는 게 집에서 호기심 자극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못하다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의 재능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는 못하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 이거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면은 그거 눈여겨보셨다가 그거를 집에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즐겁고 관심이 있으면 아이는 그거에 대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보통 아이의 재능은 3살, 4살 때는 눈에 보이는데 엄마들이 그 학과 공부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아이들의 재능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놓쳤던 재능 같은 경우는 유치원 선생님들에 의해서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꼭 정보 습득을 해주시고 절대 우리 아이가 이럴 리가 없어요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하고 박하고 아이의 성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때 시점에 보통 4살 5살 넘어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상황이 커질 수가 있어요. 본인은 엄마한테 안 혼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엄마가 너무 엄격하거나 아빠가 너무 엄격했을 때는 아이의 거짓말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아이의 거짓말은 더 커져요. 그리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이가 거짓말했을 때 많이 혼났을 때나 아니면은 평소에 많이 혼났을 때는 이 혼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실을 갖다 붙여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부모의 교육관이 너무 단호하거나 가압적일 때 아예 거짓말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하지 않는 내용들을 엄마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느는데, 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모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1번째,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분리불안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왔을 때 계속 어머님들이 유치원에 대한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을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유치원에서 뭔 일 있었어? 왜 얼굴이 이래? 안 좋은 일 있었어? 이러면서 계속 안 좋은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머릿속에 안 좋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안 좋다는 게 각인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가기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은 보내긴 보내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는 아이가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왔을 때 아이한테 즐거웠던 기억들을 상기를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랑 과도한 애착이나 아니면 아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 분리불안 증상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애착 관련돼서는 한 번 더 개선이 필요해요. 엄마랑 아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아이를 너무 많이 혼내진 않았나, 아니면 아이를 너무 많이 보호를 해주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유치원이 갈 나이가 됐는데도 분리불안이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낯가림 현상이 아직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놀이치료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치료 상담을 해 주셔서 학교를 보내시는 게 좋아요. 12번째, 아빠의 역할이요. 아빠가 아이들 정서적 지능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특히 또 아빠가 아침에 일 나갈 때 많이 울고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아빠가 많이 놀아줘야 되는데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자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힘드니까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만지고 아이한테 관심 없고 이런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회사를 갔다 와도 좀 힘들더라도 많이 아이랑 놀아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책이라도 한두 권 읽어주고. 13번째, 가족 나들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아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여러 가지 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토요일, 일요일 날 가까운 공원이라도 김밥 싸들고 나가가지고 아이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이런 거를 스크랩을 해주시고, 사진 같은 경우는 다 뽑으셔서 다 스크랩을 해주시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조금 이제 컴퓨터를 만질 줄 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동영상 나 사진 같은 걸로 해서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일단 놀러 가는 데별로 또 모아놔 주셔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또 이제 비 오면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한 번씩 비디오 보면서 또 한 번씩 상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다음에 어디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14번째, 한글과 기본적인 생활 연산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의 한글에 관련된 뇌가 보통 7살에 터지기 시작하는데, 아이마다 이제 8살에 터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만 60개월 이전에 아이들을 한글 교육을 했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 아이들이 한글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학교를 가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통글자보다 음절 학습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최소 6살 때까지는 통글자로 해가지고 그냥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해서 6세에는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한글을 띄려는 목적보다는 그냥 많이 노출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7살이 되면은 통글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통글자를 뭐 따로 뭐 이렇게 카드를 준비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간판 글씨나 아니면 아이들 이름 읽는 것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고, 아이들 음절 학습으로 해가지고 발음 나는 걸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면은 한 3, 4개월 정도면은 금방 떼어요. 아이들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유치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만 안 주시면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만 60개월 이전에 아이들을 한글 교육을 해다 실패했던 아이들, 이런 애들은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 생활 연산 같은 경우도 1 더하기 1, 2 더하기 1 막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니라 먹을 거 많이 이용해서 지금 3개가 있으면 엄마 하나, 나 하나, 그러면 아빠는 몇 개 남어? 1개. 그리고 다시 또 가져와서 하나면 3개네. 뭐 2개 더하기 하나는 다 합치니까 또 3개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 연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한다고 뭐 1시간 동안 앉아서 막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먹을 거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은 먹을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절대 연산시키시면 안 돼요. 2 더하기 1은 3인데 1 더하기 2는 뭐 4 이렇게 쓰는 아이들, 이거는 아이들 수 개념이 안 잡힌 아이들이에요. 이런 애들 강제로 연산시키면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수학 학습 장애 현상이 일어나요. 100%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수의 개념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이런 수 개념이 안 잡힌 아이들 연산시키시면은, 특히 연산학습지 이런 거 시키시면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연산학습지 끊으세요. 자, 15번째, 생활영어 학습이에요. 이 생활영어 학습은 보통 영어를 언제 시키세요? 뭐 4살, 5살? 영어를 시키는 것도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아이가 한글을 좀 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아이들 언어에 관련된 뇌가 다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것도 안 되고 아이가 말하는 것도 좀 아직까지 어눌하고 잘 말을 하지 못할 때는 아직 모국어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아이한테 다른 나라 언어를 집어넣으면은 이 모국어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절대 영어 시키시면 안 되고, 좀 웬만큼 모국어가 자리 잡힌 아이들한테 시키시는데, 이 영어를 배우는 개념이 중요해요. 학교를 위해서, 수능을 보기 위해 배우는 건가? 아니면은 아이들 진짜 영어를 위해서 배우는 건가? 그러면은 이때 배운 영어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학교 가면은 또 하기는 하는데, 또 그때랑 또 연계돼서 하시는 게 또 좋기는 한데, 아이한테 뭐 문법이나 너무 단어 스트레스를 주면 아이들이 하다가 애들이 이제 좀 많이 포기를 해요. 또 이 아이들이 보통 문법 단계 들어가면서부터 많이 포기를 해요. 또 운의 아이들이랑 좌뇌 아이들이랑 배우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운의 아이들한테 강제로 단어를 외우게 하거나 파닉스 들어가거나 또 본격적인 문법 단계 들어가면은 100% 접어요. 운의 아이들은. 얘들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걸 원하는데 이상한 뭐 문법 같은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회화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문법이 배워져요. 그런데 이걸 강제로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이 흥미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6번째, 돈 경제 개념을 알려줘야 되는데, 보통 7살, 6살부터 용돈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저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용돈 잡아주시고 그 위에 아이가 착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노력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추가로 보너스 개념으로 더 주시는 거, 그리고 그 돈을 다 안 썼을 때는 저축을 하는 거, 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 돈은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게끔 해주시는 게 아이들 경제 개념을 배우고 아이들이 뭐 사달라 이런 생떼를 부리는 게 많이 줄어들어요. 17번째,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등을 많이 방문을 해줘서 그런데 방문을 해서 아이들의 감상, 느낌 이런 것들을 교환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아까 얘기했던 오프라인 그 스크랩 작성을 할 때 이것도 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이런 데 방문할 때는 자주 똑같은 데를 방문을 하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각인이 생기면서 추후에 학교 교육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돼요. 18번째, 도움과 거절법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초등학교 교과서나 문제집 미리 좀 구입을 하셔서 그거와 같이 공부를 하시되, 비슷한 상황을 연출을 하셔서 아이가 어떤 거를 필요할 때 상대방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 옛날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납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19번째, 특기와 재능을 파악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아까 얘기했다시피 3살, 4살이면 아이의 특기와 재능이 보여요. 근데 너무 학구열이 뛰어난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등한시할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통해서 아이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잘한다 싶으시면은 그거를 기점으로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서 그와 더불어 학과 공부를 시키는 게 아이들 재능과 학습 발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20번째, 공동도덕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공동도덕은 너 오늘부터 지켜 이러면 못해요. 아이들은 법과 질서 이런 거 몰라요. 거짓말을 해도 죄의식을 못 느끼고 무단횡단을 해도 죄의식을 못 느껴요. 이거는 성인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항상 공중도덕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무단횡단 하지 마시고, 또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떠들지 마시고, 아이한테는 조용하라고 해놓고서는 엄마 아빠는 막 큰 소리로 공공장소에서 전화를 하든지, 또 조용히 해야 될 곳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이러면서 아이는 조용히 시키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준법 정신이나 아니면 이런 공중도덕은 꼭 지켜주시고, 아이랑 건널 때 항상 횡단보도로 건너주시고 이런 것들, 길거리에다 쓰레기 같은 거 아이 보는 앞에서는 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떨어진 쓰레기 같은 거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거, 아니면 비닐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주워가지고 우리 집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21번째, 교통안전교육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교통사고, 사망사고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한 경우 빼고는 운전자 잘못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거나 뛰거나, 횡단보도에서 뛰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횡단보도에서 뛰는 거는 부모가 보통 아이 손잡고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초등학교가 넘어서부터 아니면은 한 6살 이후부터 부모랑 했던 그 기억이 아이가 뛰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아이랑 손잡고 천천히 매일매일 걸어 다녔으면 아이는 절대 뛰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이번 한 번뿐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서 그게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통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했던 적이 없었나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교통안전교육도 아이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부모도 아이 앞에서 이런 교통을 많이 지켜주시는 게 좋고 주위 어른들도 아이 앞에서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22번째 스마트폰 TV 시청 자제인데 이 부분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특히 36개월 이전, 24개월 이전에는 아이들 각막 형성이 되면서 눈이 아직 그 발달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발달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블루라이트로 인해 가지고 각막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서 초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이제 안구 형성이 돼요. 근데 그 기간 내에 또 핸드폰 시청을 하거나 TV 불안과 신청을 해버리면은 시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6개월 이전에 아이들 핸드폰 시청 가끔 가다가 애들이 시청하고 싶어 시청하는 건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시끄럽다고 이렇게 핸드폰을 다 대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 그 다음에 뇌의 전반적인 언어 발달, 이런 발달이 다 느려져요. 그래서 핸드폰 시청을 좀 일찍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가 늦게 뛰거나, 그 다음에 언어가 뛰고 나서부터도 평소 안 했었으면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했기 때문에 더 적은 지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현상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핸드폰 하던 거 뺏어먹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뺏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잉 행동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세, 7세까지는 이 청각 자극을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각 자극은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스러운 거를 보여주시고 TV 브라운관보다 또 휴대폰보다 청각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음악을 많이 들려줬다든지 뭐 영어 교육을 한다 그래도 소리로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23번째 나눔 실천이요. 이 나눔 실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시면 좋은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같은 날 시간 되시면은 뭐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남들 도와주는 것들 보여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24번째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을 하는 애는 좌뇌에 있어요. 그래서 일찍 한걸 교육을 시키거나 이래서 성공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정 조절이 가능하기는 한데 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우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뇌 아이들 중에 엄마한테나 아버지한테나 좀 많이 구박을 받거나 뭐 훈육을 빙자한 학대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그 감정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일정량의 감정을 유지를 시키는 이 세로토닌 수치를 넘어버려 가지고 이 감정을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평소에 조금 윽박을 지르거나 많이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없는지, 또 아이한테 스트레스 많이 주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25번째 인사예절이에요. 인사예절 관련된 부분도 부모가 뭐 너 오늘부터 인사해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다른 사람 보면은 엄마가 인사를 하면은 인사를 하고 아이 보러 너 인사해,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한 번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같이 인사를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인사를 하세요. 너 인사 아까 안 했지? 인사해. 그러면은 아이는 타이밍을 놓쳐서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인사하라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창피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에는 어머님하고 아이랑 같이 동시에 우리 같이 인사할까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인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키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인사는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아이는 따라하게 돼 있어요. 26번째, 물건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용돈 제도를 이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부모가 많이 계속 아이 떼쓰는 게 듣기 싫어가지고 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돈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경제관념을 심어주시면서 이런 거를 조금씩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27번째, 스스로 정리하기예요. 이 스스로 정리하는 거는 운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저분하거나 또 어지럽혔으면은 그냥 놔두기는 좀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보통 어지럽히고 도망가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또 혼자 치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나는 어지럽히고 엄마는 치우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지럽혔으면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치우세요. 근데 아이들은 치우는 법을 몰라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가 치우는 그게 본인 한계인 거예요. 거기서 더 치우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랑 조금 치우는 법을 가르쳐 줘요. 이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이거는 여기. 그래서 다음부터 어지럽혔으면 다시 집어넣어. 근데 아이가 또 다음에 안 해요. 100% 안 해요. 그럼 다시 또 데리고 와서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습관화를 들여주셔야 돼요. 28번째,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거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선택적 항구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낯가림을 가지고 있거나 또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이랑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어울리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잘 보셨다가 어디가 잘못된 건지 무슨 증상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 주시고 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그냥 학교를 보냈다가는 사단이 나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따당하기 좋은 아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이거는 무조건 치료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29번째, 최종으로 아이의 시각, 청력, 치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치아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지, 좋은지, 그리고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은 아이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해 주시고, 듣는 것도 이게 듣는 힘이 약해버리면은 정보 습득력이 적어져 버려요. 그래서 청력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여튼 최종으로 아이 신체 점검을 해 보시고 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30번째, 게임을 할 때 절대 지지 않으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존심이 너무 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또 자존감이 좀 많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대부분 보면은 부모가 항상 누구랑 비교하면서 아이가 잘했을 때는 칭찬해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나는 최고여야만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각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이렇게 비교하는 행동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최고만 유지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성인이 돼서 이 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길 수도 있고 안 좋은 방법으로 최고 자리를 오를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최고가 되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존심을 약간 낮추고 자존감을 올리는 법, 이런 교육법을 선택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31번째, 아토피 문제예요. 아토피 증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증상 중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아토피 증상이 있어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아토피가 생겼던 부분을 계속 긁게 돼요. 긁으면서 스트레스를 아이는 해소를 해요. 그러면은 엄마는 또 거기 긁는다고 뭐라 그러고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긁어요. 절대 낫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토피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보면은 너무 강압적이거나 아이한테 소리를 많이 지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아토피가 생긴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안정된 생활을 해주시는 게 아이의 아토피가 많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스트레스성 아토피도 있으니까는 그 부분에 좀 착안을 하셔서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32번째, 아이의 그림의 형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그림에 모든 정서적 표현이 다 들어있어요. 또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당했던 그런 표현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그림이 너무 이상하거나 조금 무섭거나 이랬을 때는 꼭 미술 심리 상담 센터나 아니면은 소아정신과 꼭 방문하셔서 아이의 그림 해독을 꼭 해보시고 아이 그림 해독하는 가운데 성추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학대를 당했거나 이런 것들이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살, 6살 그 정도의 또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그림이 좀 이상하거나 좀 무섭거나 이랬을 때는 꼭 심리상담 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그림 해독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34번째, 틱장애 현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틱장애 증상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또 환경에 대한 불안감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게 1년 이상 지속되면 만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틱장애 증상이 보이면은 2주 이내에 한 1주 정도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가 틱장애 증상, 보통 많은 아이들이 겪고 지나가는 건데 이거를 아이한테 지적을 하면은 그게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상한 틱장애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한 1주 정도는 그냥 내두세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1주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은 아이랑 그냥 조용히 병원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아이 정서적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틱장애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은 빨리 고치시는 게 좋아요. 35번째,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다른 아이나 다른 아이 엄마하고 막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잘못됐으면 우리 아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는 그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도 우리 아이를 두둔을 해준다면 아이는 그 똑같은 잘못을 두 번째 하더라도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심한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상대방 부모, 아이 보는 앞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이의 교육상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36번째, 아이들 말에 자신감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신감이라는 거는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럴 수도 있지만은 부모의 영향이 클 수도 있어요. 아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부모가 계속 말을 잘라오면서 니까짓 게 뭐를 해, 너가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계속 아이의 자신감을 떨구는 이런 말들 때문에 아이가 말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에 자신이 있어야 세상 살아가는데,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데 너무 또 자신감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웬만큼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다는 거는 부모의 영향이 클 수도 있어요. 또 아이의 성격 기질이 좀 너무 예민하거나 그래서 말로는 하려고 그러는데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나는데 창피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칭찬을 해주다 보면 아이의 자존감, 자신감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하면은 칭찬을 해주면서 점점 올려주시면은 아이가 자신감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한테 너무 구박을 하다 보면은 다시 또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차관을 해주셔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37번째, 식습관 잡기예요. 이 식습관 잡기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절이 식탁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식탁 예절이 엉망인 아이들은 평소에 모든 예절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식습관이라고 뭐 밥 먹으면서 뭐 TV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막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돌아다니는 아이 쫓아가지고 엄마가 가면서 야, 한 입만 먹어라, 한 입만 먹어라. 응? 마지막 한 입만 먹어라. 아이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먹기 싫다 그러면 그냥 다 치우세요. 그리고 밥 먹다가 돌아다녀? 치워버려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에는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건 학대가 아니에요. 교육에 대한 건 학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장기간,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걸 계속 해버리면 이건 학대죠. 그런데 아이를 교육을 위해서 뭐 잠깐 1, 2주 하시는 거는 이건 학대가 아니니까 아이 교육 습관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밥 먹을 시간에는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이 시간이 아니면 밥이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계속 간식을 요구를 해요. 배가 고프니까. 주면 안 돼요. 주다 보면 또 간식에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밥보다 맛있는 간식을 주다 보면은 또 밥을 안 먹어요. 강아지랑 똑같아요. 강아지도 사료보다 더 맛있는 간식을 주다 보면 사료를 안 먹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밥보다 더 맛있는 간식을 주다 보면 밥을 잘 안 먹을 수가 있으니까 밥을 안 먹다 보면 더 맛있는 간식을 주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습관은 똑바로 잡아야 되고 아이들 식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38번째, 단 것과 인스턴트 음식은 줄여야 돼요. 단 것은 당연히 치아에 안 좋고 아이들 당뇨병, 어린아이들도 당뇨병 걸려요. 그래서 이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아니면 냉동 음식들 이런 것들 햄버거, 피자, 뭐 냉동 이런 것들은 아이들 뇌에 좋은 DHA 성분, 뭐 오메가 성분 이런 것들을 밀어내버려요. 그러면서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나 이 찌꺼기 성분을 계속 늘리는 이런 성분이 들어오게 돼요. 아이들 뇌 활동이나 아니면 심혈관계 이런 계통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39번째, 뇌와 몸의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아이들 비타민이나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것들을 먹여주셔야 아이들 건강관리나 뇌에 좋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런 걸 먹어도 또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은 이런 성분을 다시 밀어내게 되니까는 음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40번째, 학교 가는 순간까지 한글을 못 뗀 아이들. 학교 가는 순간까지 한글을 못 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이들마다 한글 떼는 게, 운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을 수가 있어요. 7살에서 8살이 돼서 뜰 수도 있는데, 부모가 많이 불안해 하면은, 그 불안한 감정이 아이한테 전달돼서 그게 더 늦어지고, 이 불안한 감정은, 그러니까 부모의 불안한 감정은 아이의 학대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억지로 시킨다고 아이 붙잡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학습 장애 현상이 생겨서 이 한글을 배울 때마다 엄마가 혼냈던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면서 더 안 할 수가 있어요. 학교를 갔는데도 또 가르치네? 그러면 또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가르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늦은 아이들 한글 가르치는 법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하시고 아이들 부담 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책상머리에 앉아서 가르치지 마시고 생활용,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뭐 간판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그러니까 실생활 통글자를 학습을 많이 시켜주세요. 좀 너무 많이 늦는다 싶으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아이한테 스트레스만 안 주면은 최소 8살 학교 들어가서는 한글을 떼게 돼요. 근데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미리 떼고 온 아이들하고 늦게 떼는 애들하고 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초등학교 3학년 가면 똑같아져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공부할래 안 할래 나뉘긴 하는데 차라리 학교 가서 한글을 떼는 아이들 학습 습관 잡기는 좋아요. 왜? 한글을 떼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미리 공부하고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아는 거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1학년 때 공부 안 하고 또 1학년 때 그냥 조금 배워온 거 가지고 이제 2학년 때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1학년 때 맨날 놀았잖아요. 2학년 되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늦게 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또 이렇게 애들 공부시키려고 막 책도 사서 좀 해주고 또 책을 더 읽어주고 그러니까는 이런 아이들이 늦게 뗀 아이들이 공부를 나중에 더 잘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걸로 해서 지금 40가지를 끝냈는데 말을 빨리 해야 되긴 했는데 50분이 됐네요. 하여튼 요걸로 강의를 끝내고요. 요거에 대해서
상세 영상은 제가 2시간 반짜리를 녹화를 해놨는데, 3파트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 듣고 싶으신 분은 제가 영상을 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는, 그걸로 하시고, 7살 교육이 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하여튼, 이걸로 강의 마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댓글이나 아니면 이런 거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또 궁금하신 거 관련돼서 제가 또 상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40개인데 이거를 각각의 파트로도 다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적으로 다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앞으로 할 40가지 내용, 상세 내용도 이게 각각별로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또 파트별로 40개 영상을 만들기도 좀 그렇고, 저는 뭐 조회수나 뭐 이런 걸 원해서 이런 교육 영상을 만든 게 아니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 댓글 내용 보고 제가 다음번 올릴 거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는 앞으로 할 것도 좀 중간중간 자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부분도 큰 내용 빼고는 이제 자막을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세요. 이거 1시간짜리면은 자막만 24시간 넣어야 돼요. 이걸로 강의 끝마치고 다음번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